네,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탑뉴스 이름하여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부터 새 유튜브 채널 YTN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라이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로부터 하신 분들 여기 좀 있긴 한데 괴로운 일이죠. 예, 오늘도 다시 제로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성장률 최대폭 상향, 반도체 고점론 잦아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 굉장히 거센데요. 두 분 한번 생각 들어볼까요? 교수님,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AI 버블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순환 출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AI가 버블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잦아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 결국은 반도체 생산량의 성장률이 예측보다 이제 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지금 사실 무한히 성장하면서 거의 이자 마진이 70% 80%까지 이어지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데 그런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피크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이제 피크가 온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다.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메타, 페이스북의 모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메타에서 이제 자기네 유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발이 되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미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의 여유 어떤 용량 같은 것들, 여유 연산 용량을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면서 사실 이제 성장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사실 중국의 어떠한 그런 역할이 흔히 말해서 좀 거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 지금 최근 딥시크가 자기만의 AI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반도체 칩 안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더 이상 구걸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트레이딩하는 한국이나 미국장의 반도체 주식들이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잉 생산이 오거나 혹은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어떠한 수요가 줄 것이냐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쫓아올 것이냐 이런 것이 논쟁이 겹치면서 특히나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주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같은 거 레거시 반도체는 하나 팔면은 80% 이익이 난다고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건 분명하다 보니까 이거를 주로 사가는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빅테크들이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활용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슬슬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네요. 네네. 80% 이렇게 돈 많이 번다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자금 조달하는 채권 다 발행하면서 지금 풀로 대출을 땡기고 있는 상황인데 삼전닉스, 마이크론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피크아웃이 일단 되면 안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중국 메모리, 창신 메모리 IPO도 지금 대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내러티브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삼전닉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또 주가랑은 별개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꺾이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한 건지 삼성 노조만 좋은 거 아닌지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SK하이닉스 목표가 이걸 두고는 상당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목표가도 급락한 이후에도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하는 보고서 나왔습니다. 이 KB증권이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대표적인 하우스인데, 그렇죠. SK하이닉스 목표가 420만 원 주당. 지금 이제 오늘 현재 20만 원 정도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거의 100 이상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했고 앞서 이제 BNK 증권이 이제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면서 주당 185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매도하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BNK 증권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도 예전에는 증권가에서 일제히 매수 보고서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매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도 키움증권이 이 삼성전자 주가 목표가를 내리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매도 보고
보고서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뭔가 삼전 닉스의 그 상향 이거를 좀 이제 흔들리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거는 어떤 약간 흔들리는 그런 조짐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삼전 닉스의 그러니까 선행 PER 앞으로의 이익 벌어들일 거에 비한 지금의 주가는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저평가라고 보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게 저평가냐 밸류 트랩이냐라는 논쟁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 트랩이 뭡니까? 밸류 트랩이란 것은 이 현재 어떤 수익하고 가격 비율 이런 거라든지 그냥 PBR이라고 이야기하죠. 장부가 대비 뭐 시가 비율 같은 것들을 보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회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산업의 수치를 산업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PER 기준 흔히 말해서 펄하고 보통 많이 하는데 주가랑 수익의 비율만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산업의 사이클이죠. 지금 반도체주가 AI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I 산업인 사이클이 하향기라든지 혹은 성장세가 꺾인다든지 또 반도체 산업이 흔히 말해 제조업이기 때문에 경쟁 격화에 따라서 혹은 과대 생산에 따라서 뭐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원래 디스카운트가 있는 산업이고 원래 디스카운트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PER 수준이나 PBR 수준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평가가 뭐 밸류 트랩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사실 PER이라든지 PBR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땐 저평가다. 숫자만 봤을 땐 저평가인데 이 산업의 구조라든지 AI 산업의 동향, 그리고 AI 산업에 영향력이 있는 빅테크 기업들 수익, 그다음에 그들 자본 지출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산업의 사이클이라든지 산업의 특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게 밸류가 그 흔히 말해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밸류 트랩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출입했던 게 2009년이었거든요. 그때 분기별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서 삼성 구내식당 가는 길에 잠바를 남기지 맙시다. 이면지를 활용합시다. 이런 거 붙어 있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반도체가 안 좋을 때 정말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어떤 나빠지는 조짐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반도체 수출 올해 뭐 1,000억 달러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5월 경상수지도 좋았고 국제기금, 통화기금 같은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높여잡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만큼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네, 한국은행 발표한 통계 보면은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해서 종전 최대치였던 3월 최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경상수지 규모가 1,412억 8천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뛰어넘었었습니다. 이 증가 속도도 한은의 예상 속도를 뛰어넘고 있어서 한은이 전망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를 불과 지금 1,500억 달러였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안 끝났는데도 지금 100억 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는 물론 연간 전망치도 이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반도체가 잘 팔리니까 IMF도 7월 세계경제 수정 전망 통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4월에 IMF가 1.9%를 제시했거든요. 이것보다 지금 벌써 0.7%포인트 상향한 거니까 그만큼 반도체 수출은 주가는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해 수출액 1,0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죠. 1조 달러죠. 1조 달러.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ADB 이거는 아시아개발은행이든가요? 이쪽도 2.6% 성장률 전망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올해 성장률 앞으로 더 개선되는 어떤 전망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한국은행 신현성 총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금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왜 2.6밖에 안 되냐, 뭐 수출은 뭐 1조 달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흔히 말 경제 성장률은 실질 개념이거든. 실질 개념이란 어떤 거냐면 생산량 자체가 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이제 경제 성장률 지표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느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출, 그 무역 흑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들이라 무역 숫자 뭐 흔히 말하는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뭐 1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는 흔히 말해서 퀀티티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워낙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국가 경제의 생산량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IMF, ADB 다 성장률 높이고 있고 한국은행도 곧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3% 정도 달성하지 않을까. 뭐 외국계 은행들, 외국계 어떤 금융기관들은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7% 굉장히 많이 오르죠. 4%대를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3% 성장률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실질과 명목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에 실질이 붙을 때가 있고 명목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뭔 차이예요? 그 명목이란 것은 우리가 화폐 단위로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있는 그대로의 숫자네. 수출액 그러면? 같은 거는 화폐 단위로 계산하는 거죠. 1,000억 달러 수출이면 1,000억 달러 수출, 1조 달러 수출, 1조 달러 수출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이란 건 어떤 거냐면 생산량 단위입니다. 생산량 단위로 보통 환원하는 것인데 가격이 오른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얼마 물건 가격 같은 물건의 생산량이 늘었느냐를 책정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실질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물가 같은 것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거네요. 물가가 여기는? 반영을 해서 이미 계산을 우리가 경제가 큰다는 거는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고 소비는 생산량 단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산 지표에는 많이 실질 지표를 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단위로 생각한다 실질, 가격까지 포함해 생각한다면 명목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를 보실 때 명목은 숫자 그대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요인들, 물가 같은 것들을 도입이 됐으면 실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상수지도 좋고 반도체도 잘 팔리고 이러면은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율 다시 올라서 지금 1,500원대인데. 그게 참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그런 수출 대금을 이제 원화로 바꿔서 국내로 들여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래도 1,500원 아래로 한번 내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때 이제 수출 대기업들이 이제 환율을 그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꿔서 그런 영향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화로 좀 바꾸는 수출 기업들이 근데 뭐 니즈에 맞아야겠죠. 그들의 니즈에 맞아야 되는 거고 환율 잡자고 이렇게 원화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이제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억지로 하려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했다가 지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 반도체발 유동성, 물가, 부동산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세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반도체 성과급 이거를 현금이나 뭐 주식 이렇게 주지 말고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게 또 왜 정치권에서 이걸 강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환율 코멘트 하나만 드리고 이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선물안을 흔히 말해서 사서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ADR을 발행하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선물안을 발행하면서 환율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미국 ADR, 미국의 주식을 발행한 시점에서 달러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화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 걸 이제 환해지라고 해서 보통 선물안을 사서 특정 시점에 가격을 얼마나 될지 이제 고정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을 하는 쪽들이 보통 시중은행이라든지 외은계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선물한 계약을 맺으면 미래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당장 달러를 팔고 미래 어차피 달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한 계약이 워낙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제 자기가 있는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에 따라서 아마 좀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다. 그래서 1,490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하이닉스의 영향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좀 감론을박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알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감론을박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흔히 말하는 환해지에 뭐 일부 영향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화폐 지급이란 것은 일종의 소비성 쿠폰 지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100원 지급하면 한 40원 정도 쓰고 한 60원 정도 저축하면서 미래에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경기 부양을 할 때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논쟁이 있는 법안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현금 대신에 뭐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를 운영하는데 또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좀 감론을박이 있다. 물론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간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또 돈을 좀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의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하고 큰 틀에서는 과연
과연 지금 재정 정책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는 물가만 반짝 오르고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